지금 대한민국은 총선의 태풍 속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3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 당 쇄신과 세피 수혈이 최대 승부수로 남아있죠. 이런 가운데 특히 여당, 총력을 기울여온 청년 영입 인사들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면서 갈 길 바쁜 총선 전략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 최영일 시사평론가를 연결해서 분석을 해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여야가 공천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이 50% 물갈이다, 청년에게 30%를 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공천의 밑그림이 대략적으로 그려져 있나요? 네, 여야 모두 이 물갈이가 핵심 키워드긴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20대 국회를 우리가 최악의 국회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네. 국민들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사건건 민생 법안 처리 못하고 이제 심지어는 2012년에 스스로 만든 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키면서 정말 일 처리 못하고 싸우는 모습만 보다 보니 염증이 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신선한 인재들로 물갈이해서 21대 국회는 정말 민생 국회로 만들자라고 하는 전략을 포석을 여야 모두 두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국민 마음에 드는 밥상을 차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대목인데요.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국당은 50% 물갈이 목표에 특히 텃밭이라고 불리던 누구든지 공천만 받으면 본선에서는 의석을 따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했던 그 이제 TK 지역 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70% 이상 물갈이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인재 영입이 핵심 키워드인데 최소한 20% 정도는 컷오프하겠다.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 이제 통보가 시작된 거죠. 네. 그런데 개별 통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금고 속에 있다가 사실 이전에 살생부가 막 나돌았어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또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과연 국민 마음에 드는 밥상에 뭐가 올라갈 것이냐. 특히 이제 이 물갈이의 성격 그리고 물갈이의 폭이 문제일 텐데. 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오늘부터 총선 후보 공모를 마치고 20% 하위 20% 해당자들에게 개별로 유선으로 통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최대 이슈고 최대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공개를 안 한다는 게 원칙인데. 네, 공개 안 한다는 게 원칙이죠. 본인들만 오늘 통보를 받았으면 네.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대상자가. 이걸 이제 알고 있는 게 정상이죠. 네. 지금 어느 정도 다 통보가 됐는지 통보 중인지 아직 이제 종합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 컷오프는 조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위 평가 20%에게 통보를 하면 이분들이 경선에 못 나가거나 공천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20%를 감점한다. 당신들은. 감점 점수를 안고 공천 대상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위로 평가돼서 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는 의원들이니 네. 페널티를 먹고 들어가시오. 그래서 20%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영입된 인재와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청년 인재가 영입된 후보와 맞닥뜨리면 네. 청년 후보는 25%의 가점을 받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상대와 나의 격차가 45%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정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거의 결정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또 역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게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요. 네. 지금 이제 이 경선 방식은 이 권리당원 50% 투표, 또 국민 여론조사 50%. 그래서 민주당은 항상 경선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 네. 이 룰이 당심 반, 민심 반 이렇게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외부 인재 영입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높거나 혹은 참신성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갈 수 있으나 이 현역 의원들의 또 강점이라는 것은 자신의 지역구를 얼마나 갈고 닦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만약에 조직력을 다 강화해서 네. 권리당원들을 지역구에서 관장하는 것도 이 지역위원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의 당심 50%를 장악했다면 45%의 차이를 극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역전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신라 같은 가능성이 네, 아닌가 불리하죠. 많이 이렇게 불리하죠.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네. 자, 공천심사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또 그런 인사들, 이 문제가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민주당의 권해가 이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3인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희상 의장의 아들. 그런데 이분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되고 남은 분이 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맞습니다.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 문석균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은 이미 출마를 포기했죠. 네.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이번에 출마를 접습니다. 자, 앞으로 뭐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아픔을 이제 겪었는데 네. 당에서 강하게 권유해서 사실상 사퇴시킨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들도 그럼 그런 권유나 사퇴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가능성이 예상됩니까?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김의겸 이유 때문입니까? 그게 지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 군산에 사실 등록을 한 상황이죠. 경선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청와대의 입으로 재직을 했는데 사실상 법적 문제보다는 도덕적 문제가 커요. 이 불법이라기보다는 합법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국민들의 이제 괘씸죄에 걸려 있는 거죠. 부동산 그런데 문제죠? 현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부동산 문제인데 부동산 투기로 의심될 수 있는 과도하고 무리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프로필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이건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지금 사실은 보이지 않게 이 조용한 퇴진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본인도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이분은 어떤 또 문제를 안고 있나요? 2년 전에 미투가 벌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투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덕적으로는 좀 비난받기에 딱 좋은 대목인데 1심에서 또 무죄를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문제는 무죄가 나온 이후에 정봉주 전 의원이 내가 무고하다 하지 않았느냐, 나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 사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무죄가 맞아요. 그러니까 성추행을 시도했어요.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징역형까지 가기 어렵고 벌금 정도가 나올 것으로 법조인들은 봤는데 윤리적으로 보면 낙곰수가 힘들 때 그때 팬인 여성에게 그렇게 했어야 하느냐 이 비난을 피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서울시장도 접었는데 국회의원은 나온다. 이건 어쩌면 야당에게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좀 곤혹스러워하고 본인은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고 이 개인의 의지와 조직의 의지가 충돌하는 대목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을 더 어렵게 만든 상황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원종건 씨죠. 청년 인재를 영입했던 원종건 씨가 바로 지금 이 미투 문제로 스스로 인재 자격을 스스로 반납했어요. 자, 맞습니다. 이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역구 출마까지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젯밤 사이에 연휴 마지막 날 뜨거워졌던 게 전 여자친구가 폭로한 원종건 씨의 뭐 여혐 발언이라든가 성적 학대라든가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조금 저게 사실일까 놀라울 정도의 이야기를 공개를 했는데 저는 당연히 즉시 반박이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이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룻밤 침묵하고 있길래 그러면 이게 당과 뭐 대응 방안을 협의하면서 이 아침에 고소나 고발할 것인가? 그런데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는 거의 인정입니다. 그 전 여자친구가 이야기한 내용은 부정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자신은 파렴치하게 살지 않았다. 떳떳하다. 다만 그 여성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맞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밝히는데 시간을 보내다가 네. 총선에서 당에게 누를 끼칠 것 같아서 본인은 인재 영입을 반납한다. 그렇군요. 반납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상의 사퇴죠.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미투 트라우마가 많지 않습니까? 뭐 안희정 지사로부터 전 시작해서 지사, 네. 임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모주 전 의원 등등 네. 희한하게도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미투에 또 걸렸었단 말이죠. 네. 지금 참신한 이미지의 인재 영입을 했고 12살 때 정말 효자로 소문났던 어린이가 네. 야, 참 반듯하게 컸구나 하고 좋아했었는데 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뭐 민주당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이 사생활 영역이라 검증이 어려웠다. 그리고 이렇게 자진사퇴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전 여자친구가 오늘 기자회견을 듣고 뭐라고 그런 일이 없다고 네.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그 당시 사귀던 당시에 1년치의 다이어리를 공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해바라기 센터에 상담을 받았고 상담사 2명이 자 이건 성폭행이 명백하니 고소를 도와주겠다라고 한 내용도 등장하는 걸 보면 그렇군요. 네. 원정건 씨는 뭐 정계에 입문하자마자 정계를 떠났는데 그 개인의 거취가 앞으로 순탄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미투 문제,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떠나서 젠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고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한국당이 역시 청년 인재로 영입한 스포츠계 최초 미투 1호 김은희 테니스 선수를 영입한 그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데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민주당을 공격할 호재를 보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미 공격을 시작했죠. 네. 심재철 원내대표도 민주당 반성하시오.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사과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공교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원종건 씨가 이제 실명은 아니고 익명으로 과거에 어떤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인데 네. 짧은 글인데 자, 민주당과 자한당으로부터 동시에 이제 러브콜을 받았다. 한국당으로도 갈 수 있었겠네요. 열을 네. 갈까 야를 갈까. 뭐 이제 이런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리고 여자친구도 과거에 2당으로부터 모두 이 부름이 왔는데 네. 어느 당으로 가는 게 좋겠니? 하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또 이 고백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도 우리가 먼저 영입할 수도 있었잖아요. 어쩌면. 네. 그러면 이런 일을 이제 민주당 상황이 아니라 한국당 상황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아이러니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뭐 너무 과도한 공격을 하지 않는 게 윤리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공격은 시작이 됐고 어쨌든 민주당 영입을 한 건 사실인데 근데 민경욱 저 의원이 한국당 의원이 이런 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만약 한국당 인재로 영입이 됐다가 이런 일이 터졌더라면 네. 지금 언론을 다 뒤덮느라고 이 우한 폐렴 얘기는 뉴스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예. 근데 또 이 얘기는 너무 과도한 얘기라. 그렇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 당 모두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이 문제가 분명히 있고 법적 문제가 있다면 뭐 재판까지 갈 수도 있고 법적 처벌도 받아야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의 인생인데 사적 영역의 일은 맞거든요. 근데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 미투는 또 우리 사회가 공분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진위 여부가 알겠습니다. 결정되고 법적 처리가 끝날 때까지 사실은 정치적 공방 속에서는 조금 놓아두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안 그러면 정말 이거는 문제가 겹쳐질 것 같고 네네. 앞으로 원종건 씨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터질 위험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 공천 상황을 보겠습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현역 의원 50% 물갈이라는 목표를 네. 정한 바가 있는데, 자, 특히 한국당은 강세 지역이죠. TK 의원들 뭐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는 것으로 인식이 그렇죠. 되고 있고, 동시에 그러면서 이 친박의 본산이다 이런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TK 의원들 50% 물갈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어떻게 봅니까? 실현하지 못하면 김영호 저 공관위원장이야 네. 공천까지 하면 일이 끝나고 공천은 항상 잡음이 있어 왔습니다만 네. 문제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본인도 50% 물갈이를 여러 차례 강조했거든요. 네.
그런데다 여기 또 두 번째 숙제가 조금 한국당은 공천이 고차방정식인 게 지금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과정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삐그덕뻐그덕은 있지만 원래는 새로운 보수당과 우측으로는 우리공화당까지도 네. 끌어안아야 대통합이 완성되는 건데 네. 지금 시나리오는 대통합이냐 중통합이냐 소통합이냐 남아있다 보니까 자당 내부의 공천 플러스 외부적 요인, 네. 지분의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걸려 있어서 요 끝까지 봐야 되는데 TK 지역에서는요. 상당히 좀 친박계가 또 과거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네. 공천 학살이다라고 들고 나오거나 우리공화당이나 혹은 새롭게 창당되는 기독교 자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어서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게 공천에서 가장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통합 작업. 사실 지금 보수 통합 작업이 제대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도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귀국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네. 손학규 현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났는데, 자, 처음 만날 때는 손 대표가 뭐 손도 만지고 네. 어깨도 두들기면서 아주 친밀한 모습을 보였는데 끝난 뒤에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냉기류가 흘렀습니다. 유승민과 다름없다 이런 불만을 얘기했어요. 네, 저는 이제 앵커님 말씀에 약간 토를 달면 네. 부지런하지 않았다. 안철수 전 대표가. 왜냐하면 19일 지지난 일요일에 국내에 들어왔는데요. 네. 일주일이 지나서 설 다 보내고 연휴 명절 연휴 마지막 날 만났는데 네. 너무 늦게 만났어요. 그렇군요. 40여 분간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공개됐을 때 기자들이 찍을 때는 미소를 머금고 악수를 하고 어깨를 안고 잘해봅시다 했는데 회의 끝에 냉기류는 자, 이 안 전 대표가 손현 대표에게 네. 비대위를 꾸리거나 아니면은 사실상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새로 뽑거나 아니면 손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자.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네. 근데 어떤 것도 다 손학규 대표가 물러가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비대위원장감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전 대표가 내가 하겠소 했다는 거죠. 네. 그럼 손 전 대표에게 자리 내놔라. 내가 바른미래당을 주축으로 해서 중도 신당을 키워보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네.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글쎄 올시다인 것이요. 네. 이 요구는 왜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해야 하는지 비전이 뭔지 하나도 그림을 안 보여주고 네. 구체성도 없고 유승민 의원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손현 대표와 안 전 대표 간의 격돌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총선이 70여일 남았거든요. 네네. 지금 이게 사전투표가 4월 10일 시작이니까 그전에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후보군이. 네. 그러면 74일 남았는데 아니 귀국하기 전에 전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손 대표가 기분 좋게 물러나고 바른미래당 접수하고 다른 당들 모여라 하고 으쌰으쌰 할 줄 알았는데 첫 번째 관문 돌파에서 막힌 거예요. 네. 그럼 2달 반 동안 어떻게 신당을 만들죠? 어떤 세력을 어떻게 모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끌어모은다 한들 그럼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만한 파괴력이라도 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안 전 대표가 부지런하지 못했다. 향후의 행보가 매우 걱정된다. 즉 이런 입장인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떤 또 새로운 보관이 오늘 내일 이후에 튀어나오게 될지는 조금 더 관전해 보도록 하죠. 네, 이전은 각 당, 각 정파의 공천 작업, 인재 영입 작업, 그리고 보수 통합 작업,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가올 총선에서 어떻게 표를 얻겠느냐의 작업일 텐데, 자, 이번 설 민심 각 당은 어떻게 읽었을까? 끝나고 나서 보니까 뭐 거의 아전인수 같습니다. 지금 뭐 여당은 민생이 우선이다 하더라. 근데 한국당은 경제를 심판해달라 하더라. 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검찰 인사 정부에 맡겨라는 게 여당 의견인데 한국당은 이 검찰 학살 심판해달라 하는 게 민심이다. 이렇게 서로가 이 다른 민심. 네. 자, 이것을 잘못 읽으면 이건 총선에서 정말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제 남은 79일의 이 총선 일정 어떻게 민심을 읽어야 된다고 봅니까, 각 당이? 네, 설 전에 이제 각 당들이 메시지를 보낸 게 지금 바로 앵커님 정리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였고요. 그리고 이제 설 명절 끝나자 말씀하신 그대로
자, 우리 메시지가 먹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이 모든 건 국민의 준엄한 선택과 심판이 말씀하신 대로 79일 후에 이 네. 뚜껑이 열리게 되는데요. 네. 국민들이 주인이고 국민들이 결정합니다. 저는 이번에 선택이 아주 쉽습니다. 아, 쉬울까요? 왜냐하면 여야가 주장이 180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틀린 싸움이에요, 이번에는. 그렇죠. 보통 이 정치에서 흑백 논리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네. 이번에는 정말 흑백 논리입니다. 네. 공수처 신설, 검찰 개혁의 무게를 실어야 할지 네. 아니면 지금의 청와대가 이 자신들의 어떤 그 내부 인사들을 감싸기 위해서 네. 정당한 수사를 하는 검찰을 옥죄고 있는 것인지 네. 이 180도 지금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생 경제에 대한 안도 자 경제 딱 하나 경제 규제를 완화하자는 건 여야 모두 똑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올해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정부와 네.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잘못됐다.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건 부동산 정책이 정반대거든요. 네. 그리고 공수처 폐지를 또 한국당은 1호 공약으로 냈다가 철회하기도 했는데 네. 네. 이 앵커님의 지적은 너무 온당하십니다. 이번 총선의 선택은 제가 보기엔 경제 정책과 경제적 회생 가능성에서 국민들이 많이 움직이게 될 것인데 지금 알겠습니다. 전 쓸데없는 정치적 네거티브에 여야 모두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정말 비난을 많이 하는 쪽이 득점을 하기보다는 실점을 합니다. 네. 신사적인 페어플레이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한 폐렴만은 제발 네, 정치권이 잡아야죠. 힘을 합해서 협력을 해서 슬기롭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